2019년 여름 한밤중 저는 압록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 건너면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3년 전 제가 처음 이 강을 건널 때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모시러 오겠다고.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내가 살아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견뎌온 그 시간들을. 그래서 한국에 온 뒤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시멘트를 날랐고 비닐하우스를 지었고 휴대전화를 팔았습니다. 월 400만 원을 벌었던 달도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만났고 5천만 원을 모았고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중국 장백현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못 가겠다. 3년을 준비했는데, 모든 게 완벽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셨습니다. 브로커도 포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요? 미쳤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압록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이 이야기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2번의 탈북을 감행한, 그리고 그 사이에 목숨을 걸고 재입북했던 28일간의 기록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신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6살 모범생이 탈북자가 됐는지, 어떻게 23 청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26 청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2009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해로. 저는 북한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 과학, 역사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좋아하셨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체제에 충성스러운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령님께 경례를 올렸고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래 희망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인민군이 되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굶지 않는다는 건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모든 게 변했습니다. 화폐 개혁이 발표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의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국권 100원이 신권 1원이 됐습니다. 교환 한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16이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망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쌀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사 먹어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화폐 개혁 전에 샀던 쌀이 떨어지자 저희는 진짜 굶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가면 일거리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던 겁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제 집안의 기둥이다. 어머니 잘 모셔라.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곧 돌아온다. 돈 벌어서 꼭 돌아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석 달 뒤 보이부, 그러니까 북한의 비밀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가라고. 저와 어머니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보이부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네 가장이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체포됐소. 민족 반역자요. 시신이나 걷어가시오. 민족 반역자. 아버지는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국경 근처에 가셨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탈북 시도자로 몰려 구타당하셨습니다. 보이부 지하실에서 며칠간 고문을 받으셨고 결국 숨지셨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우셨습니다.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너무 커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수령님이 위대하다고, 조국이 영광스럽다고,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배웠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 가족을 먹여 살리려다 반역자가 되는 곳. 저는 군인이 되려던 꿈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남한으로 가는 것, 어머니를 모시고 자유로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됐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9년 이후 국경 경비가 몇 배로 강화됐습니다. 철조망이 더 높아졌고 감시 초소가 늘어났고 보이부 요원들이 국경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게다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는 탈북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브로커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씩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돈도 없었고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신 어머니께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날랐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때로는 밀수품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이 됐습니다.
6년 만에 겨우 브로커를 통할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2016년 5월, 저는 23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남한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내가 잘 살아야 엄마가 산다. 거기 가서 꼭 성공해라. 어머니도 모시러 올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내 인생 살아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걸, 혼자 남겨지면 얼마나 힘드실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2016년 5월 어느 날 새벽,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상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강폭이 좁아서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북한말을 유창하게 했고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100명 넘게 보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밤 11시 움직이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초가 지나갔어요. 지금 들어가세요.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옷을 비닐봉지에 넣고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헤엄쳐야 했습니다. 숨을 참고 헤엄쳤습니다. 10m, 20m,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30m,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차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탈북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집 지하실에서 20명 가까운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모두 남한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있었고 나이 든 부부도 있었고 저처럼 혼자 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집도 주고 돈도 줘요. 일만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감시 안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남한 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 꼭 모셔오겠다고. 석 달 뒤 드디어 출발 신호가 왔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산을 넘고 밀림을 헤쳐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저희는 뒤를 따랐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10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탈북했는지, 누구를 아는지, 간첩은 아닌지 온갖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름 뒤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2016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원, 그러니까 탈북자 정착시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투, 예절, 법, 경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를 모셔와야 했으니까요. 2016년 12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한 채 지원해 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론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를 탈북시키려면 최소 3,00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첫 일자리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더 나은 기회가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제작 업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이 훨씬 고됐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 가을 드디어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밀수 휴대폰이 어머니께 전달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살아있었구나. 네, 엄마. 잘 있어요. 아프지 않았니? 밥은 먹고 다니니? 네, 괜찮아요. 일도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우셨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는 괜찮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여기서 괜찮으니까. 엄마 약속했잖아요. 넌 거기서 잘 살기만 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하고 지치고 외로운 목소리.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빨리 돈을 모아야 한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2018년 초 저는 다시 일자리를 바꿨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이었습니다. 판매 직원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휴대폰 기종, 요금제, 할인 혜택, 모든 걸 외웠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판매 실적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매장 1등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영업왕이야. 그의 좋은 달엔 월 400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돈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2,500만 원, 3천만 원, 3,500만 원.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초 저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에 한 남자가 스마트워치를 사러 왔습니다. 제품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 말투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혹시 함경도 출신이세요? 남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북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5년 전에 탈북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 어머니가 탈북 브로커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일 10년 넘게 하셨어요. 성공률도 높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부탁했습니다. 제 어머니 좀 모셔와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뒤 브로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신중했습니다. 위험해요. 요즘 국경 경비가 아주 삼엄해요. 그리고 돈도 더 들어요. 지금은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5천만 원이요? 네. 북한 내부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늘었어요. 보이부 뇌물도 더 많이 써야 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게요. 나머지는 대출받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브로커가 수소문해서 어머니께 휴대폰을 전달했습니다. 석 달 만에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내 목소리 맞니? 네, 엄마. 저예요. 엄마, 이제 모시러 갈게요.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괜찮다. 넌 거기서 잘 살아라. 엄마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시러 온다고. 하지만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여기 와서 편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용기 내볼게. 날짜가 잡혔습니다. 2019년 7월 20일. 저는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장백현까지 갔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7월 20일 밤 10시. 저는 숙소에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11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세요? 강 앞이다. 그런데 엄마가 못 가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왔잖아요. 강만 건너면 돼요.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겁이 나서.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무슨 겁이요? 브로커도 다 준비했고 경비병들한테도 다 얘기했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가면 내가 피해 볼까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피해를 받는데요? 탈북 가족이 있으면 남한에서 불이익 받는다고 들었다. 내가 직장 잃을 수도 있고 감시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엄마.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리고 만약 엄마가 잡히면 너까지 북한 표적이 될 수 있다잖니. 보이부가 너를 노릴 수도 있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어머니를 만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거 준비하는데 3년 걸렸어요. 5천만 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 넌 거기서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라.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강 건너세요. 미안하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통화 중. 어머니가 전화를 끄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포기하시냐고, 왜 나를 믿지 못하시냐고.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탈북해서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화가 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제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더 빨리 돈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실 틈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박진수 씨,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럴 수가. 다시 설득할 수 없어요? 북한 쪽 협력자가 1시간 넘게 설득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비용의 절반은 이미 썼어요. 최대한 돌려드릴게요.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됐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숙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북한과 중국의 경계. 어머니는 저 건너편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못 오시면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떠날 때 했던 약속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북한으로 넣어주세요. 브로커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방법은 제가 찾겠습니다. 일단 넣어만 주세요. 안 돼요. 제가 그런 일 못해요. 제 책임입니다. 각서 쓸게요.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절대 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들어간 뒤 20일 이내에 나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일주일 뒤 2019년 7월 27일 밤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7월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년 전 이 강을 건널 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는 자유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30m를 헤엄쳤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7월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북한 옷이었습니다.
낡은 인민복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말대로 이 시간대는 경비가 약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벗어나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는 약 3km였습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집마다 개를 키웠는데 낯선 사람 냄새를 맡은 겁니다. 다른 개들도 따라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길을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키 큰 옥수수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나왔습니다. 뭐야, 개들이 왜 이래? 산짐승인가 보지. 요새 국경 경비가 삼엄하다던데. 혹시 밀수꾼 아닐까? 이 시간에 밀수꾼이 어딨어. 그냥 들어가자.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개들이 진정될 때까지 30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밭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1시간 반을 걸어서 어머니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집은 똑같았습니다. 낡은 단층집, 작은 마당, 텃밭.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너니? 꿈 아니니? 진짜입니다, 엄마.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여기 오면 어떡하니? 잡히면 죽는다. 괜찮아요. 안 잡힐 거예요. 무슨 소리야. 탈북자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 들키면 공개 처형이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 모시러 와야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갈 수가 없다고 했잖니. 내가 피해 볼까봐.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저랑 가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3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시러 온다고. 저 약속 지키러 왔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위험해. 지금 당장 돌아가. 엄마도 같이 가요. 안 돼. 왜요? 엄마가 너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니. 너 혼자라도 살아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섭다. 엄마가 겁이 나.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세상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50년을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적어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용기 내볼게. 정말이에요? 그래. 근데 언제 가니?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큰일 났다. 보이부다. 뭐라고요? 간첩이 침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아까 밤에 내가 개들 짖게 한 것 때문인가 봐. 지금 마을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잡혀. 산이요? 뒷산에 숨을 곳이 있어. 동굴 같은 데가 있어. 거기 숨어.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있어야지. 엄마까지 없으면 의심받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빨리 가. 잡히면 끝이야. 어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뒷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시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저, 친척입니다. 이장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오. 빨리. 예. 보이부가 돌아다니고 있소. 빨리 숨으시오. 뒷산으로. 이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내가 봤소. 보이부 지하실에서.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했소. 미안하오. 이장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뒷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깜깜했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을 반쯤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손전등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니 큰 바위가 나왔습니다. 그 바위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동굴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사람 하나가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습니다. 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개소리가 바로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차량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금방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어머니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둘째 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던 차에 담비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산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야생 머루가 있었습니다. 시큼하고 떫었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보이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바위 뒤에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찾고 어머니 집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섯째 날, 비상령이 선포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문소가 설치됐습니다. 아무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열흘째 밤,
머루를 찾아 바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 바위 위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제 바로 위 2미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침을 하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즉시 발각될 거리였습니다. 여기는 24번, 여기는 24번. 이쪽 산 중턱은 수색 완료. 이상 없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신 완료.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시오. 수신 완료. 요원이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제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15째 밤, 며칠째 같은 머루만 먹다 보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먹을 것을 찾아 산을 헤맸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는데 발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쓰러지며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다른 손으로 바위 틈을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한참 뒤에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절벽 끝에 서 있었다는 것을. 한 발만 더 내디뎠으면 죽었을 거리였습니다. 18회째. 몸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머루와 빗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에 어머니 집 근처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보이부 요원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20하루째 브로커와의 약속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비상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포기했을 겁니다. 저를 죽은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20이틀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령이 해제됐습니다. 보이부가 수색을 포기한 겁니다. 20일 넘게 찾아도 아무것도 못 찾았으니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검문소가 철수했습니다. 마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그날 밤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기절할 뻔하셨습니다. 진수야, 살아있었구나. 네, 엄마. 어디 있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산에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셨습니다.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주셨습니다. 옥수수밥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가야 해요. 언제? 지금 당장. 지금? 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가자. 정말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고생했는데 엄마가 또 포기할 순 없지.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강까지 3km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지만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강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물이 차가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가자. 우리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3년 전처럼 20이틀 전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헤엄쳐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나오셨네요. 살아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모시고 나오셨으면 됐죠. 브로커가 준비한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진수야. 아니에요, 엄마. 약속 지킨 것뿐이에요. 중국에서 다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3년 만에, 아니 사실상 6년 만에 제대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불안해하셨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말들, 모든 게 두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만 가면 더 좋아요. 정말 그럴까? 네. 제가 있잖아요. 조선족 집 지하실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출발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2019년 11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경우는 복잡했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온 경우였으니까요. 국정원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박진수 씨, 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건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을 어겼다는 걸,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게 범죄라면 저는 기꺼이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머니도 따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진술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모시러 온 게 맞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각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저는 기소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왕래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입국했습니다. 간첩 행위나 다른 범죄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나 그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 어머니의 탈북 성공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임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였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수야, 엄마.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아니에요, 엄마. 약속 지킨 것뿐이에요. 2020년 4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번에는 투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 휴대폰 매장 사장님이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진수야, 내 사연 들었어. 대단하더라. 어머니 위에 목숨 건 아들이 몇이나 되겠어. 다시 와서 일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돈을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어색해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복잡하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점점 적응하셨습니다. 한국말도 익숙해지셨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셨고, 한국 드라마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는 항상 근심 어린 얼굴이셨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걱정하시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신 뒤로는 웃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 고맙다.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 어떻게 포기해요? 엄마인데.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싶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 지 6년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투도 자연스러워지셨고 친구들도 생기셨고 교회에도 다니십니다. 가끔 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있을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내 인생이었네. 후회 안 하세요? 거기 남아 계셨으면. 무슨 소리야. 여기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너 덕분에. 저는 지금도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는 매장을 맡기셨습니다. 점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이제 500만 원을 법니다.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결혼 자금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했고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우리 진수 장가 가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당연히 걱정했지. 넌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아버지의 죽음, 2016년 첫 번째 탈북, 2019년 재입북, 20이틀간의 은신, 어머니와의 재탈북, 재판, 그리고 지금 제가 2번 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향해, 두 번째는 어머니를 향해, 2번 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2번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강은 제게 자유를 줬습니다. 두 번째 강은 제게 가족을 되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약속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강을 2번 건넌 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지만 결국 저 자신을 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킴으로써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했습니다. 그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강을 건너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셔서 아침을 차려주실 겁니다. 그게 제게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유로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2번의 강을 건넌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으신 분들께,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분들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모든 분들께 가능합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압록강을 2번 건넜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을 건너십시오.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그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저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